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한번 보고서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혹시나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해당 내용이 있는 만큼 그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그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와 다르게 금방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인 목차는 이제 이 원 저자분께서 이 논문을 쓰신 목적과 선행 연구 및 한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전개 방식이 아, 빠진 부분이나 개인적인 해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은 것이고, 그리고 한계 또한 사실상 없어도 되긴 하는데, 선행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긴 한데, 그중 보고서 좀 영감까지는 아니어도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분이 연구를 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어쨌든 이제 수험생이나 일반적인 학생, 공부를 하려는 공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 같은 거는 이제 생략을 했고,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걸으시면 되고, 뭐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도 대략적으로 다를 거고,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세부 내용도 일부 빠지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 원 저자가 아, 쓰면서 그것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나 한계는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학습자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한계를 쓸 건데, 사실상 필요하신 분들은 맨 뒤에 그 정리 쪽이랑 그 예측 프레임워크만 보시면 돼서, 세부 내용이 끝난 뒤에 그 부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시게 된 이유는 사실상 과학자나 공학자 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대만큼 잘 해내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더 바꿔보겠다, 측정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쓰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은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뭐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의 한계와 인식해서 그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더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일단 한계가 몇 개 있었는데, 그 한계들에 대해서 여기 있으니까 뭐 대충 읽어본다고 하면은, 연구 영역에서는 일단 공업자나 그 공업 공학자나 그 과학자를 대상을 한 내용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이제 단순 학업이나 체스를 둔다거나 이런 문제 해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인터뷰 등의 방식에 따라서
정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어 이제 조사를 따로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앞에 내용은 다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했듯 그 이분의 취지와 저와의 취지 또한 다르다라는 내용이고 그 외에 앞서 말했듯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이분께서 현실 문제와 학업에서 이뤄지는 학생으로서 접하는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현실 문제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지문처럼 그 명백한 가정이나 틀, 개념을 전제로 문제를 전개하지 않는다. 그 필드에 나가 있으면은 스스로가 다 해야 하는 만큼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게 학생으로서 보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은 학생 학생이 그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드러나 있는 가정이나 정보나 이런 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숙지가 부족했다고 하면은 사실상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용,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그런 만큼 그 기존 가정이나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해서 못 보고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유리한 점을 놓쳐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연구 방법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뭘 연구해서 결과를 냈냐? 이 공학자나 그 과학자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팀 단위로든 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주했던 질문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사실 F나 G는 해당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고 그나마 이제 A, B, C, D가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 순간 과정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해서 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개념이나 뭐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지 판단하는 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D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현실 문제에서는 유의미한데 왜냐면은 뭐 분석을 해서 그 해결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 해결책이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아닌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중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수험생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학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D가 그렇게 뭐 정보를 해석하고 정답을 고르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혹시나 어떠한 개념을 일반화시키고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다만 그렇다 해도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이제 보진 않을 건데 여튼 학습 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D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그래서 D랑 E랑 다 중요한데 굳이 A, B, C만 본다는 얘기고 대충 한글로 보면은 그래서 선택과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할 테고 그 다음 문제 구조화를 하고 그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문제 풀이에서는 그냥 구조화된 문제
정보만 넣으면 대부분 해결이 되니까는 이제 과목이나 뭘 수업 공부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회계학이나 세법을 아마 중심으로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 사례를 직접 얘기할 것 같은데 쉽게 간단하게 그래서 혹시나 이해를 못할 이제 전공이 다르다면 혹시나 어려우실 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지만 그런 경우 직접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개는 그렇게 될 거고 이 각각의 요소들은 사실 순차적이지 않다는 점을 거기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는 예측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설정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문제를 직접 찾아가지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 일부분 이런 순차적이지 않다는 게 유의미한 게 사실 문제를 보고서는 그걸 단서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단원 내용 전반을 떠올리고서는 찾아가는 역순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방향성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 반성을 거쳐서 계속 피드백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면은 일단 그 일단 그냥 앞서 말했던 회계학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출제위원들이 뭘 중요시하냐가 출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수험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냐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기본적인 분기는 아니더라도 각각 경제 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이 개념 체계나 이런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단기 순이익 효과나 재무 자산이 얼마나 자산 가액이나 장부 금액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출제자들이 이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역량이니까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핵심 역량을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될 텐데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는 게 보통 자산인데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유형자산도 있을 테고 투자자산도 있을 테고 금융자산 같은 거 그리고 단순 채권이나 이런 것들 채권 어음도 있을 테고 유형 무형자산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혹시나 유형자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유형자산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당연히 위에서 말한 대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취득 그리고 기말 처분 시점에 보통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떠올릴 만한 게 유형자산이 나왔으면 처분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기말 결산에는 뭐 재평가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다. 그리고 처분이면은
그 처분 순위 구하는 게 나오겠다라는 전반적인 구조가 머리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이런 여러 취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범위를 좁히게 될 텐데,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취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 질문 하나에 대해서 취득만 물어본다고 하면 좁힐 수가 있죠. 처분이나 양도 비말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은 필요해지는 내용도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잔존 가치나 뭐 내용 연수,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도 필요가 없어질 테고, 그런 자료는 버려버리면 될 테고, 그 다음 뭐 공정 가치도 필요가 없어질 테고, 그리고 뭐 처분에 관해서는 처분가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구조화해서 내가 다룰 부분만 찾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사실상 남은 문제는 그럼 이제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에 대한 부분일 텐데, 취득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사실. 이걸 단순화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매입으로 취득을 했냐, 아니면은 뭐 자가 건설을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가 건설이면 뭐 원재료, 인건비 등을, 부대 비용 등을 할 거고, 저쪽은 매입을 했다면 매입 가액, 뭐 또 다시 부대 비용도 있을 테고. 뭐 생각해 보니까 자가 건설할 때 자본화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그건 메인 퀘스트라고 보면 되고, 이게 단순화하는 게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큰 틀을 잡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죠. 복구 충당 부채가 추가적으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일괄 구입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보조금, 뭐 채권을 뭐 국공채 매입,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서브 퀘스트를 달성해서 이제 메인 퀘스트에 합치하는, 이제 더하는 식으로, 합하는 식으로 할 텐데, 당연히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나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이제 느낌이 있으면 좀 더 대응하기 좀 수월하겠죠. 예를 들면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필요한 정보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앞서 말했던 기본적인 취득 원가는 말을 했고,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하면은 이제 예상되는 그 비용, 복구 예상 복구를 할 때 든 걸로 예상되는 비용이랑, 이제 현재 가치 계수 같은 것을, 현재 가치 계수 하여튼 계수를 필 곱해서 이제 현재 가치, 그러니까 공정 가치를 구해서 더하게 되겠죠, 취득 원가에.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는 우선순위 당연히 복구 충당 부채가 있어야 이제 취득 원가가 나오는 만큼 우선순위가 그렇게 될 테고, 혹시나 뭐 공부를 한 데 있어서 문제를 풀 때 복구 충당 부채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여기서 문제가 끝난 거죠. 앞서 말한 대로 구조화를 했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 필요한 요소를 나눠서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끝난 문제가 되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건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나 국어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출제위원들이 국어 문제에 있어서, 국어 지문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이 지문을 읽고 이 학생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나, 전반적인 문장 구조와
문장 구조를 논문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문장 위치에 따라 필요한 문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를 묻는 게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맞게 문제도 구성되겠죠. 각 단원의 주제를 묻는다든지 그 뭐 맞는 것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첫째 단락에서는 뭐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뭐 중간에서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올 테니까 각 지문별로 그 지문의 위치에 따른 역할들을 묻는 지문이 나올 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장이 전반적인 위치에 따라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지 구조화를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단서들을 어떻게 찾아갈지 생각해 보면은 그 위치별로 찾아가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제를 고른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해본다든지 뭐 일례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외에는 앞서 말한 그 뒤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그나마 여기서 예측해보고 직접 넣어보고 이걸 검증해가면서 구조를 수정해 나가는 단계는 매우 중요하겠죠. 이 반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직접 멈춰보시고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부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의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학습할 때 매 순간순간 의심하는 게 맞는데 시험장 가면은 의심하는 순간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구조가 제대로 떠올리지 않는다 하면 버리는 게 맞겠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뭐라도 쓰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고 사실상 이제 그 중요한 게 두 개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개만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 화자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예측 프레임워크였어요. 아까 구조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구조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핵심 요소들을 떠올리고 그 핵심 요소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 특징으로는 이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화하고 근사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략적인 큰 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있다. 그런 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그 정보를 지식 구조를 형성했다, 뭐 떠올릴 수 있다, 암기를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떠올리고 길잡이 역할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말했다고 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한 것은 저쪽 그 다른 논문에서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고 무엇보다 이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이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로 자리 잡혀 있냐면은 그 전반적인 구조나 지식 기준을 명확하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반영하고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이뤄지는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틀이 해당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 본질에 가깝다. 그것을 전체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자리가 잡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수정해 나가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뭐 저희 수험생 기준으로는 뭐 기본서를 펴거나 문제집을 펴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전반적인 구조가 다 떠오르는 거니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는 그 단계에 이뤄야 된다, 그것을 정립해야 된다는 포인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다음으로는 정리를 하는 건데,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개념의 단위가 계속 축소해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반적인 흐름, 그 각 요소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는 그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이런 식으로 점점 잘게 잘게 쪼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점은 그 위계에 대해서 방향성과 관계없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대부분 다 떠올려야 된다는 점이겠죠. 여튼 그건 앞서 말했지만은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문제를 계속 잘게 쪼개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뭐 역순으로 보는 것도 결국 그 잘게 쪼개진 과정이든 아니면 큰 숲에서 시작하든 어쨌든 위아래로 오가면서 그 개념 단위를 축소해 나가는 점이라는 점, 축소해 나간다는 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구조화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풀이할 때 구조화를 잘 된 상태에서 그것을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맞이했을 때 계속해서 개념을 축소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공학자나 그 이제 과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문제풀 그분들과 달리 일반적인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수험생이나 학생이든. 그래서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공부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재능이 한없이 없기 때문에 모은 방법을 써서도 극복이 안 되는 점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느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앞서 말한 대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단순히 암기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중요한 요소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연결이 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떠올리면 당연히 이거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런 게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똑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를 마주해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리겠죠. 그 외에, 그러니까 정보를 익히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문제를 실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그 구조화를 떠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일단 그 구조화가 필요한지 아는 것도 좀 느리고 그 구조화를 다시 적용하는 것도 좀 느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개인차가 약간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속도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뭐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한데 앞서 말했던 추가로 뭐 여기서 사례도 또 들어주고 과학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금이나마 사례로 또 들어주고 하는 만큼 실제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학습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얘기해 주시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